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박현주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활동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타인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0가지 적어 보시겠어요?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타인이 나를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100가지가 너무 많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더불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게 되겠지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타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타인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지요. 타인인 어머니, 동생, 친구가 대상으로 하는 자가 바로 동일한 나이기 때문에 타인이 누군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갖는 나라는 특징이 있겠지만 그 대상이 타인이 누군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 100가지를 찾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거나 나를 돌이켜보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어머니나 친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조사해서 나한테 그러한 장점이 있는지 연결하여 보는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을 나에게 빗대어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스스로 희망하는 장점과 이유를 정리하고 그것을 나의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황을 주고 해결하는 그런 실험적 데이터를 갖는 것도 100가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 100가지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이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다소 당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시도하면서 스스로의 장점을 찾고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현대인은 결정장애가 있다고도 합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불안하고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누군가가 그대로 결정해주면 좋을 텐데 그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를 인간의 지능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시도입니다. 1956년 미국 다스머스 대학교에 있는 존 매카시 교수가 최초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은 추론과 탐색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인간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인공지능의 복잡한 문제 해결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인공지능 연구는 급격히 빙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던 초기 연구자들은 컴퓨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세히 제시하면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오,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오 라고 세세하게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때가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안 되는 예외들은 하나하나 지시하기 어려운 만큼 복잡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때는 개발자가 자신의 경험을 간략하게 뭉뚱그려 추상화한 것일 뿐 다채롭고 구체적인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발자인 인간은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이럴 땐 이렇게 한다는 개략적인 지식을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입력한 지식대로만 따르는 인공지능은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머핀과 개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인공지능의 연구는 1980년대 컴퓨터의 지식과 정보를 학습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의 실용적인 전문가 시스템들이 개발되면서 부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공지능 연구는 인터넷과 함께 또 한 번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검색 엔진 등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방대해진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른바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된 것이지요.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은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사진 속의 물체를 사람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최신 인공지능은 뇌 속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인공신경망의 인공지능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풍부한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공신경망의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경험하는 동안 이럴 때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스스로 학습하여 알아내게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딥러닝으로 개를 인식하고 페이스북의 친구의 얼굴을 인식합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면 작업 현장을 잘 반영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열대 과일의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인공지능은 모든 과일을 종류별로 구별하는 작업에는 제한적입니다. 열대지방의 과일은 사과나 배 등과 같은 온대지방에서 나는 과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바나나 같은 특정한 종류의 과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과일이라는 새로운 데이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데이터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이럴 때를 스스로 습득한 인공지능은 개발자가 입력한 이럴 때를 그대로 따랐던 과거의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유연하며 훨씬 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구글 프레디 미터를 이용하여 노래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재미로 프레디 미터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퀸의 프레디 머큐리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개의 짖는 소리도 프레디 머큐리와 유사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마 6%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프레디 미터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더니 52%의 일치도가 나왔습니다. 저의 음성과 노래는 데이터로 축적되어 새로운 이럴 때에 활용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인지된 것이 2012년 물류회사인 타겟에서 여자 고등학생에게 보낸 임산부 안내 메일이었습니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그 메일을 황당하다고 하여 타겟 회사에 항의를 하였는데요. 타겟 회사는 여학생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검색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여학생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검색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결과였습니다. 그때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2016년보다 4년이 앞선 2012년 시기였습니다. 2017년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에서는 빅데이터는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은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과 사회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화 사랑이 머무는 풍경을 보셨나요? 실화의 바탕을 둔 시각장애인 버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자 주인공 에이미는 이혼 후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남자 주인공인 안마사 시각장애인 버질을 만납니다. 늘 여유 없이 살다가 힐링의 휴식 시간을 맞이하게 된 에이미는 마사지를 받으면서 매너 있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버질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에이미는 앞은 볼 수 없지만 지극히 감성적이고 자연의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마음을 주는 따뜻한 버질과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에이미가 떠날까봐 두려웠던 버질은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3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버질은 시각으로 들어오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점자로 읽었던 사과, 그리고 거울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것이 사과인지 그리고 거울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과를 빨간색 약간 울퉁불퉁한 원형의 과일이라고 표현하는 점자. 그러나 버질은 눈으로 봤을 때 사과와 점자로 표현된 사과를 연결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버질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놀라는 소리를 지른 장면은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버질에게는 감각으로 느끼는 물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눈을 통해 보여지는 것들을 뇌가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시력을 되찾기 전처럼 버질은 눈을 감고 사과를 인식하고 촉감으로 인지하는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영화를 직접 보세요.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하는 영화입니다. 사물 또는 상황. 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험과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성공적인 방법은 내게 유용한 선택지의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작동했던 방법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인 나에게는 들어맞지 않을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 그것을 내게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능은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경험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성공하기 위한 비결 등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시도함으로써 시행착오와 실패의 가치를 알고 열정으로 도전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등의 세계의 편견을 깨트리면서 크고 작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렘과 가슴 벅찬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시도와 가치 있는 도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제게는 이 강의가 새로운 시도였고 도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